자, 7월 13일 수업 시작합시다. 어제 그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설치는 그래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코드 자체는 짧고 굵죠. 형태소 분석이 하면은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자, 어제 했었던 내용에 조금 이제 보충을 하고서, 오늘 새로운 형태소 분석기를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스탑 워즈라고 해서 금지어를 설정했었죠. 근데 그 스탑 워즈 기능은 워드 클라우드 단에서만 제공을 하는 거지. 우리가 형태소를 분리해낸 그 리스트를 갖고 다른 형태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금지어를 못 써요. 그렇죠? 금지어 처리 기능은 워드 클라우드 단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게 아니라면 금지어를 걸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분석을 하려면은 형태소 분석해서 나온 그 리스트 안에서 금지어를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데, 금지어를 어떤 단어들을 걸러내느냐. 첫째는 뭐 내가 넣고 싶지 않은 말들 넣으면 되죠. 두 번째는요, 보통 이제 금지어를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불용어라고 해요. 사용되지 않는 말. 그래서 한글 불용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정리해 놓은 오픈소스 코드들이 이제 쭉 돌아다녀요.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안 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얘는 개수가 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불용어들이 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하나를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스타워즈 KO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인데, 그 파일을 받으셔서 여기 우리 D-04번 폴더 안에 워드 클라우드라고 폴더 만들어놨죠. D-04번 폴더 안에 워드 클라우드라고 폴더, 거기에 읽어드리는 텍스트 파일들 들어있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파일에다가 조금 보충을 좀 할게요. 어저께 분석할 데이터 가져오기 다음에 이제 불용어 목록도 가져올 거예요. 불용어 목록. 자, 여기가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불용어 목록을 가져옵니다. 워드 클라우드 밑에 starburst.ku.txt 읽어와서 리드 라인스 함수로 읽었어요. 왜냐면 텍스트 파일 이렇게 행 단위로 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리드 라인스로 읽었을 때의 단점은 줄바꿈 문자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리스트 원소에. 결국은 이거 반복 돌면서 줄바꿈 문자를 한 번씩 다 걷어내줘야죠. 공백 제거해갖고. 스타버즈라고 나온 거를 반복 돌면서 항목에 스트립, 공백 제거해서 다시 i번째에 넣어줘라. 그래서 출력하면은 이게 이제 불용어가 돼요. 이거는 아무리 형태소 분석을 해서 뽑아봐봤자 어차피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걸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불용어 목록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형태소 분석을 했죠. 그러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하고 나오잖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리스트 두 개가 준비된 거예요. 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태소 분석을 한 거. 위쪽에 있는 리스트는 별 의미 없는 말들만 나열한 거.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결과에서 위쪽에 있는 얘네들하고 중복되는 항목들은 걸러내야 돼요. 이 코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 코드를 쉽게 하는 방법으로 좀 나름 연구를 했던 게 처음에 둘 다 집합자료형으로 바꾼 다음에 집합자료형은 차집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빼봤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망했어. 왜냐면은 집합자료형은 그 리스트를 집합으로 바꾸는 순간 중복을 다 제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선 중복이 제거되면 안 되잖아요. 중복되는 게 많을수록 더 많이 쓰인 단어라는 건데, 그럼 분석의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서칭을 많이 해봐. 혹시라도 그 명령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칭을 해봤는데 없어. 그냥 반복 돌려야 돼, 이건. 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노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이 노운스의 원소가 스탑 워즈 안에 없는 애들만 덜어낼 거예요, 따로. 자, 그래서 얘도 추가를 합니다. 차집합을 구한다는 건 아니고, 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준비할 거고요. 노운스 안에서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if 멍청한 놈이 v not in starward 노운스의 원소 하나를 뽑아서 그 원소가 스타버즈에 들어있지 않다면 데이터셋에 밀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분용어가 제거된 데이터셋이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빈도수를 측정을 해야죠. 자, 여기서 수정됐다라는 거 변수 이름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분용어가 제거된 단어들만 추출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되겠죠. 자, 분용어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기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어 처리 관련된 분석을 할 때마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뭐 해야겠어 또? 모듈화 시켜야죠. 헬퍼. 자, df 클리어 스타워즈 라고 하나 만들죠. 자, 명사. 그 다음에 명사 소스를 받을게요. 자, 일단은 분용어 파일을 읽어드렸어요. 요 예제가 잘 동작한다라는 게 확인되면 일단 분용어 목록 가져오는 거 이렇게 해서 요거 복사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걸러내는 거 요 코드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파라미터는 이미 변수 이름하고 맞췄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함수의 단점은 반드시 이 파일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이 폴더 위치에 없다면
코드를 경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스타버즈 파일 패스 함수 정의할 때 이렇게 값을 미리 넣어놓으면은 이 값을 딱히 전달하지 않았을 때 얘가 기본값으로 쓰이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만약에 파일이 여기 없으면 경로값 파라미터로 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듈 가져오는 거는 위쪽으로 몰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에 실습했던 것 중에 그 직접 만든 모듈 가져오게끔 하는 거 있었죠? 그 기능을 또 가져와 봅시다. 자, 헬퍼 파일 경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임포트 하는 거 뭐 굳이 코드 분리할 필요 없잖아. 이제 많이 썼는데. 자, 헬퍼 안에서 이번에 가져올 거는 클리어 스탑 워즈 함수. 네, 얘를 가져올게요. 자, 지금은 이제 이 소스 파일을 기준으로 이 소스 파일,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소스 파일을 기준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위로 올라가야 헬퍼 파일이 있으니까 os.path.dir 이름을 두 겹으로 썼는데 만약에 그냥 상위 폴더에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형태소 분석한 다음에 이제 그 불용어 처리하는 코드, 이 코드가 이제 들어왔는데 위치를 바꿉시다. 네, 추가 하나, 추가 둘. 그 다음에 밑에 수정. 그래서 요거를 먼저 테스트 하셔서 여기 추가된 코드를 테스트 하셔서 추가가 잘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 코드를 헬퍼 쪽으로 옮겨갖고 함수로 묶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불용어가 제거된 걸로 그 처리가 됐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용어가 제거된 거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helper.py의 모듈화한 기능 테스트도 해보자고요. 데이터셋은 그냥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제. 이 코드 두 개의 블록을 앞으로 이렇게 함수 하나로 묶어서 그냥 쓰겠다라는 거죠. 자, 실행하는데 별 문제 없었고 결과 확인해 보면은 네.
잘 나오죠. 자, 주석으로 이렇게 자꾸 출력한 거 막아놓는 이유는 그 뭐냐, 출력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드니까 한 번씩 출력해서 확인한 다음에 주석으로 막아서 다시 한번 실행하셔라, 이런 뜻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두면은 이제 앞으로 자연어 처리할 때마다 불용어 처리하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코드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변경된 거 수정하는데 한 맥시멈 15분? 아, 모듈이 있으니까 20분 해야겠구나. 오케이. 10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반 해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미캡이라고 하는 형태소 분석 엔진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사실 뭐 우리 수준에서는 미캡을 쓰건 아니면은 어제 살펴봤었던 그 KONL 파일을 쓰건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 엔진을 바꿔가면서 그 분석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가장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돼요. 네. 어제 잠깐 그 사이드 얘기로 하다가 했던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제를 진행하는 거니까 한 가지 분석 방법을 수행해서 그 수업 주제에 맞는 분석 방법 하나를 적용해서 이제 결과 나오면 이제 그걸로 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을 직접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그 다음에 어떤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 자, 이게 이제 샘플 데이터라고 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연도, 분기, 상권 구분 뭐 이렇게 각종 코드가 있죠. 근데 뭐 상권 코드나 그 이런 것들은 사실 별 효용성이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분석할 때 걷어낼 거고, 여기 보면은 그 어떤 상권에 속해 있는 집객설수, 관공서수, 은행수, 종합병원수, 일반병원수, 약국수, 유치원수, 그 다음에 학교수, 백화점수, 슈퍼마켓, 극장, 숙박시설, 공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근처 시설들이 몇 개씩 포진되어 있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상권 종류에 대한 시설에 대한 수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자, 이거는 2018년도에 대한 상권에 대한 매출 조사 자료예요. 뭐
분기당 매출, 주중 매출, 주말 매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그 매출 총액, 분기별 매출 총액 요것만 갖고 분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분석을 하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죠. 근데 딱 봐도 일단은 상권 코드라는 게 있으니까 상권 코드 기준으로 두 데이터를 병합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에 대한 주제는, 지금 얘기가 잠깐 딴 데로 빠졌는데, 이 분석에 대한 주제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가요. 그 골목 상권의 매출 금액에, 골목 상권의 매출액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집객 시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 위치가 그 가게 내면은 잘 될 자리다. 뭐 그런 거를 찾는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관공서, 은행, 종합병원 이 중에 어떤 시설이 많아야 골목상권 매출에 영향을 줄까? 모르지 뭐. 그거 알자고 분석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수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내가 뽑아내려는 결론값은 요거예요. 분기당 매출 금액. 그러니까 얘가 Y인 거고. 이거를 이제 그 종속 변수라고 해요. 모든 분석 결과가 얘한테 종속돼야 돼. 얘가 이제 Y인 거고, 그리고 얘네는 X1, X2, X3, X4, X5, X6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독립변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방정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걸 찾는 게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X가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X로 칠 값이요. 그럼 이걸로 경우의 수를 내야 돼요.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플러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해서 Y는 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별로 다 넣어요. Y는 AX1, Y는 AX1 플러스 BX2, 또 Y는 AX1 플러스 CX3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분석식을 다 적용해봐요. 그래서 나온 결과값이 이 종속 변수에 가장 근접하는 항목들을 찾아야 돼. 즉 X가 10개라고 해서 그 10개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수식을 다 만들어서 결과값에 가장 근사치를 만들어내는 공식을 찾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알고 있는 모든 분석 방법을 다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분석의 주제는 골목상권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골목상권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많아야 매출이 높은지를 찾자라는 게 분석인 거지, 그냥 골목상권 매출 추정 그렇게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된다. 통계 분석으로 하면 그렇게 다 해갖고 그 가장 근접한 거를 우리가 다 수식을 만들어서 근사치가 가장 일치하는 거. 그건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죠. 내가 만든 수식으로 나온 값과 실제 매출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가 가장 작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잔차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통계 함수를 그냥 함수 한번 딱 쓰면 파이썬이 결과를 쭉 뽑아주긴 하지만 그거를 내가 찾은 변수 개수만큼 하는 것도 아니야. 변수 개수의 모든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만큼 다 따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머신러닝을 돌리면 지가 알아서 이걸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맞춰줘. 그리고 어떤 변수가 좋고 어떤 변수가 안 좋은지 딱딱딱 이거 다 늘려, 베스트, 뭐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이거 뽑아줘요. 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 엔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나는 이게 설치가 쉽고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써야지라고 하면은 그건 분석가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야.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써본 다음에 가장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는 엔진을 찾아서 걔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집어넣는 원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엔진의 성능이 다를 거예요. 어떤 엔진은 딱 정문, 그 표준어로만 돼 있는 엔진, 그 문장 분석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게 있고, 어떤 엔진은 좀 그 최근 생긴 말들을 집어넣을 위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있고, 어떤 엔진은 경어체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있고, 어떤 엔진은 일반적인 평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저께 그 형태소 분석 엔진별로 사람들이 비교 분석해 놓은 글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한 가지로 결론이 안 나와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해서 최적의 거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냥 코드 한 줄 써서 답 나오는 거면 아무나 다 하지.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예측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 능력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는 그거를 경험이라고 부르고 짬밥이라고 부르지. 이것도 포장하면 노하우라고 하긴 하지만 뭐 짬밥이지 뭐.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이거 갖다 분석하는 거 파이썬 코드 짜면은 우리는 예제로 하면 한두 시간에 끝나잖아. 아니 데이터 분석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건데 왜 학위 받겠다고 논문 쓰는 애들은 몇 년씩 거기다 시간을 투자할까? 한두 시간이면 끝날 거를. 그걸 다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거 분석해서 그거 만드는데 3개월 걸렸어요. 일단은 원 데이터 파일 개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거 죄다 전처리해서 뭐 하나로 묶어갖고 돌리는데도 시간 한참 걸렸고.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굉장히 우리가 수업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약간 생각이 되게 많이 배우는데 나는 저거를 다 기억할 자신은 없고 그래도 이거는 나랑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만 파야지.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 결론 내리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6개월치의 수업이 원래대로면은 남들은 4년 넘게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학교 4년 다 때려박아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달 동안 공부한 것만 치도 웬만한 대학교 한 학기 수업 분량 넘어갔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압축을 해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서론 다 빼고 가운데 다 빼고 그냥 결론만 제시해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뽑고 뽑아서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여기서 또 선택적으로 기억하겠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이 일반적인 그 대학 수업하고 비교해서 물론 수업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 사실 수업의 질은 제가 봐서는 별 차이 없다고 봐요. 근데 농도 자체가 달라. 여기서는 15분 얘기할 거 대학에서는 1시간 넘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학원에서 한 5분 멍 때리면은 대학에서 1시간 버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대학에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은 제가 수업 자체는 솔직히 웬만한 학교 교수보다 잘할 자신 있어. 근데 그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저하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비교한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절대 못 뛰어넘을 거예요. 대학교 교수들은요, 가르치는 게 직업이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들은 박사잖아. 그 사람들은 지들이 공부하는 게 직업이야. 자기들이 공부해서 분기마다 학술지에 논문 내고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강의는 자기 연구소 직원 뽑으려고 하는 거고. 석사, 박사 과정을 하는 게 사실은 그 교수마다 자기 랩이라 그래서 연구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 뽑는 거예요. 석사는 인턴, 박사는 정직원. 월급 받고 일하는 거야, 박사 과정은 진짜. 교수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들어가는 각종 잔작업들을 도와주는 직원들. 그 대학교 학부 수업은 이제 직원으로 뽑고자 하는 꿈나무 양성 과정.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지식을 더 쌓고 그걸로 이제 발표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지 말하는 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수준을 떠나서 일단 교수님들이 하는 수업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다 못해, 그분들은. 근데 강사는 달라. 강사는 요만큼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뻥튀기 해서 이만큼 말로 풀어요. 왜냐면 강사는 이빨 까는 게 직업이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워 오셨건 간에 의미 없는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요약하면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분 1초가 되게 압축된 시간이니까 본인들 집중력 관리 잘 하시고요. 집중력 관리 잘 하라고 실습 시간하고 쉬는 시간 넉넉히 주잖아. 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석 방법을 알기 위해서 미캡이라는 걸 깔 건데, 일단은 맥에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또 글 찾아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거는 저도 맥으로는 안 깔았어요. 윈도우랑 설치 방법이 너무 달라갖고 그냥 때려쳐버렸어. 그냥 맥은 나도. 왜죠? 저도 집에 윈도우 PC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윈도우보다 맥이 더 편해요. 맥만 10년 넘게 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은 집어쳤어. 그냥 맥 안에다 윈도우 깔아놓고 그냥 그걸로 했어요. 설치 방법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좀 내려받으셔야 돼요. 일단 파일부터 좀 만들어 봅시다. 자, 넘버링은 좀 이따 하고.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미캡 KU MSVC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얘가 이제 본체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두 번째로 깔아야 되는 게 미캡 KU 딕 MSVC.zip. 얘는 딕이잖아요. 딕셔널이야.
사전 설치예요.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제 C 언어나 C++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휠이라는 거를 깔아줘야 돼요. 얘가 이제 파이썬이랑 C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애예요. 자, 일단 사이트 주소는 제가 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그럼 이제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두 개를 내려받아야 되는데 일단 미캡 KO 윈도우스 X64, X86. X86은 32비트용, X64는 64비트용이에요. 본인 윈도우가 32비트용인지 64비트용인지는 각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다.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요. 일단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봐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랑 프로그램 파일스 X86 두 개가 있으면 64비트고요. 그냥 프로그램 파일스만 있으면 32비트예요. 요즘은 뭐 32비트짜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까 64비트용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되고요. 압축 파일이니까 그냥 내려받아서 압축만 풀면 되겠죠? 자, 압축을 풀면 그 안에 미캡이라고 하는 폴더가 나옵니다. 이 안에 폴더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를 C 드라이브로 옮기세요. 자,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미캡 폴더가 나타난다. 말을 줄입시다. 해제에서 나타난 미캡 폴더를 C 드라이브로 옮김. 루트로 옮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미캡 이렇게 폴더가 되게끔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밑에 미캡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위 폴더가 다글다글 나와야지 그 폴더 안에 폴더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위 요소들이 그 다음에 있다. 왜 압축 풀면 압축 파일 이름으로 폴더 생길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폴더가 이중으로 중첩이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알맹이만 갖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 같은 페이지에서 여기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맨 위에
미캡 KOT 집하고 타르.gz는 같은 파일이에요. 이게 압축 포맷 둘 다 압축 파일인데 집은 보통 윈도우에서 쓰는 거고요. 타르.gz는 리눅스나 맥에서 쓰는 압축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미캡 KOT.zip을 내려봤습니다. 미캡 KOT.zip 파일을 내려받아 압축을 해제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좀 신중해야 돼요. 자, C 드라이브 안에 미캡 들어가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운받은 미캡 KOD라는 폴더 압축 해제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통째로 옮기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내용물만 병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폴더를 병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 풀어보면은 압축 해제된 폴더의 내용물만 C 드라이브 안에 미캡 폴더 안으로 이동시키시면 돼요. 즉 폴더 간의 병합이에요. 네,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 미캡 KOT 안에 있는 얘네들을 싹 다 선택해서 C 드라이브 안에 미캡 안으로 이렇게 다 옮겨버리세요. 이렇게. 전부 다요, 네. 그냥 다 옮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 형태가 이런 식이 돼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C 드라이브 미켓 폴더 안에 이렇게 되게끔 병합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휠이라는 걸 깔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신중하셔야 돼요. 요즘 헷갈려요.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는데, 자, 페이지 주소 또 단톡에 올릴게요. 여기서 자신의 그 파이썬 및 윈도우 버전에 맞는 버전을 내려받으셔야 돼요. 이게 사이트가 들어가 보면은 일단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들 각각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쭈르륵 나오죠? 자, 파이썬 버전 했을 때 제 컴퓨터에는 3.11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CP311이라고 돼 있는 애들이 대상이야. 나머지는 아닌 거죠. 자, 지금 얘 보면은 파이썬 3.5, 3.6, 3.7, 그 다음 3.10, 3.11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3.9라던가 뭐 이런 거 깔려 있으면 파이썬 다시 깔아야 돼요. 버전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저한테 얘기해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만든 놈이 안 만든다는데 뭐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윈32는 윈도우 32비트용이고요. 윈 AMD 64가 64비트용이에요. 이제 지금 제 컴퓨터 상황은 요건데 여러분들도 각자 컴퓨터에 맞는 걸 보고 가셔야 돼요. 내려갔습니다. 어? 본인 윈도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지금 윈도우 몇 비트예요, 쓰는 거? 내가 그거 10분 전에 얘기했거든. C 드라이브에 들어가 봐요.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일스랑 프로그램 파일스 X86 그렇게 두 개 있죠. 그렇게 두 개 있으면 64비트예요. 32비트는 프로그램 파일스 X86이 없어요. 잠시만요. 자, 파이썬 3.11이 CP311이라고 표기된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스 32비트가 윈32, 그 다음에 윈도우스 64비트가 윈 AMD 맞나? AMD 64.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조합을 해서 적절한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내려받은 휠 파일이 위치하는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실행을 하세요. 특정 폴더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는 법은 어제도 얘기했었죠. 폴더 주소창에 직접 cmd 넣으시면 돼요.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저 있잖아요. 이 파일. 그럼 여기 주소창의 오른쪽 끝에서 그냥 여기서 직접 cmd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그 위치에서 이렇게 뜬다고 했어요. 이게 어제도 어제 이슈 때문에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윈도우 쓰다 보면 이렇게 한글 폴더 돼 있는 애들 가끔 보잖아요. C 드라이브 밑에 들어가서 사용자라고 폴더 한글로 돼 있죠. 그거 다 구라야. 실제 폴더 이름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윈도우도 한글 폴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프로그래밍 관련된 작업할 때는 지금은 예제라서 이제 파이썬은 그나마 한글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인데 원래 프로그래밍 할 때는 파일이나 폴더 이름에 한글하고 띄어쓰기는 금지예요. 그냥 금지라고 기억하세요. 정 한글 쓰고 싶으면 그게 비슷한 게 인터넷 주소에도 한글 금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한글 파이썬 휠 파일 설치 방법에 한글로 돼 있죠. 이것도 구라야. 복사해 보면은 이렇게 돼요. 한글 이렇게 바꿔서 넣어야 돼, 원래는. 이렇게 쓸 자신 없으면 한글 쓰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되게. 나중에 진짜 크게 뒤집었어요, 이것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여기서 이제 코드를 넣어야겠죠? 아, 근데 이거 지금 설치하면은 설치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설치 명령어를 설치 명령어를 필기를 해놓을 텐데,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아직. 명령어. 왜냐면은, 제 생각이 맞으면 이거 에러 날 거예요. python-m pip install whl 파일명. 이게 명령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파일 이름을 확인하면은 미캡 언더바 파이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python-m pip 미캡 언더바 자, 맥이나 리눅스도 마찬가지인데 윈도우도 폴더나 파일 이름 쓸 때 몇 글자 치고 탭 쓰면 자동 완성돼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 폴더에 미캡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되게 많으니까 그 글자를 좀 구별할 수 있는 파일까지만 지금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탭 치면은 자동 완성 쭉 돼요. 이게 설치 명령어인데 지금 이게 설치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unknown command. 아, 그렇구나. pip 인스톨 빠졌구나. 오케이. 어? 왜 깔리냐? 깔렸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어판을 좀 봐야겠네. 아, 그러네. 여기 지금 제 컴퓨터에 C++ 개발 환경이 갖춰져 있네요. 이거 오늘 내려받은 파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려받은 파일이면은 다운로드 했을 때
요거였으니까. 어디요? 여기요? 이거? 아니 이거는 뭐가 됐건 상관없지. 아, 여기까지가 그냥 한 단어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이썬 -m pip install 파일 이름. 네. 자, 지금 여기 학원 컴퓨터에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노트북 쓰는 분도 혹시 이거 되는 분 계세요? 다 돼요? 그러면 뭐 다행인 거고. 혹시라도 그 설치 도중에 C++ 어쩌고저쩌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에러가 발생한다면 비주얼 C++ 재배포 가능 도구 2015년도부터 2015에서 2022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를 설치 후 다시 시도. 일단은 이 비주얼 C++ 재배포 가능 도구라고 하는 그 파일을 내려받는 주소를 제가 여기 올려놓긴 할 거예요. 보면 여기 이거거든요. 여기서 여기 자기 버전에 맞는 거 내려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재배포 가능 도구 다운로드 페이지가 주소가 매번 바뀌어. 사이트를 맨날 뜯어 고치느라고 주소가, 제가 이 페이지 방문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차라리 그냥 구글 검색으로 요 키워드로 검색해서 설치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일단 뭐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컴퓨터 다시 깔고 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필요한 기본 그 컴파일러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깔아놔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썬, 자바, 그 다음에 C++ 이런 것들을 어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도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보니까 바로 여기 앞에 지금 저기 시연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쓰시는 컴퓨터에 이게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걸 구해서 까셔야 돼요. 근데 난 집에 집 컴퓨터에 게임을 좀 많이 깔아놨다. 100% 깔려 있을 거야. 웬만한 게임 깔면 얘가 같이 깔려. 왜냐면 게임들은 죄다 C++로 만들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게임 깔면 이거 같이 깔릴 거예요, 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캡이라고 하는 것까지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미캡을 사용해서 형태수 분석하는 과정도 알아볼게요. 코드 수준은 어제 했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몇 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거? 지금이요? 오케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봅시다. 어제 예제를 다시 한번 재사용해 보면 될 거예요. 자, 작업 준비를 위해서 패키지를 가져올 건데 그 어제 예제를 재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썼던 예제들 그대로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konlpy 태그에서 어제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OKT였잖아요. 미캡은 konlpy의 하위 패키지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 안으로 종속돼요. 가져오는 클래스 이름만 바뀌어요. 미캡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샘플 텍스트를 통해서 형태소 분석 엔진 객체를 만든 다음에 샘플 텍스트를 분석해 볼게요. 형태소 분석 테스트를 위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어제는 OKT로 들어갔죠? 근데 오늘은 클래스 이름만 바뀌어요. 이렇게 미캡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문장을 준비할게요. 샘플 문장. 분석을 위한 샘플 문장.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코드 실행해야죠. 위에 임포트 실행 안 했구나. 자, 임포트 됐고요. 그 다음에 객체 만들려고 했더니 난리가 났네. 딕셔너리 패스를 달래요. 이거 안 하려고 같은 폴더 되는 건데 파라미터를 요구를 하네. 지금 에러 메시지가 사전에 대한 경로를 달라는 건데 이거를 안 하려고 폴더를 병합을 해서 파라미터를 안 주려고 그 폴더를 병합을 시킨 건데 인식을 못 하네요.
파라미터 이름을 줘야 되는 거구나. 자, 다시. 패스는 C 드라이브 밑에 자, 얘 갑자기 뭔가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설치하는 거에 하나가 누락된 것 같아요. 일단 확인 좀 해볼게요. 됐네. 경로값 안 주면 경로값도 꼭 줘야 되네. 동작. 자, 설치 파일 하나가 누락된 것 같아서 걔를 아닌데 맞는데 아까 그 파일인데. 자, 처음에 여기서 미캡 KO 윈도우스 64 칩. 다시 설치.
자, 여러분 사전 설치할 때 제가 주소를 잘못 표기를 했네요. 자, 여기 처음에 설치할 때요. 미캡 KO MSVC 설치라고 해서 먼저 여기 접속해서 미캡 윈도우 64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페이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주소가 달라요. 미캡 KO MSVC랑 미캡 KO 딕 MSVC. 제가 주소에서 딕자를 못 봤어요. 여기서 이 파일을 내려받으시면 되는데 주소는 다시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여기서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아니지. 맨 위에 미캡 KO 딕 MSVC 집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받으셔야 돼요. 설치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폴더 병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예 미캡 폴더를 지워버리고 지금 다시 깔아갖고 폴더가 정리가 됐는데 그냥 기존 거 위에다가 이 사전만 병합하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게 좀 정리된 사전인 것 같아요. 요거 내려받아서 요 파일의 내용물만 C 드라이브 안에 미캡 폴더 안에 그냥 다 덮어 넣으세요. 새로 받은 파일은 압축 파일 안에 내용물이 딱 3가지만 있을 거예요. 요거 3가지를 네 가지를 C 드라이브 안에 미캡 폴더 안에다가 다 덮어 넣으세요. 찝찝하면은 미캡 폴더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압축 해제하셔도 돼요. 휠은 다시 설치할 필요 없고요. 휠은 한 번 깔면 되는데 미캡 폴더는 찝찝하면 지우고 그냥 압축 해제만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포맷할 게 걱정되는 분들은 C 드라이브에 있는 미캡 폴더를 지금 압축해서 백업해 놓으면 되겠죠. 굳이 지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덮어 쓰세요. 그냥. 사전 정보를 안 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전 정보는 줘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쭉 준비가 되죠. 자, 이 미캡 객체는요, 크게 3개의 메서드가 있어요. 그 메서드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일단은 토크나. 토크나라는 거는 모든 품사별로 분리하는 거예요. 객체 이름을 NLP라고 했는데 미캡이라고 이름 바꿀게요. 자, 미캡점 이것도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모든 품사별로 다 나와요. 명사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동사, 부사, 조사 이런 거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뭔 놈이 뭔지 못 알아보죠?
그래서 이건 토큰한데 리드아웃 품사. 그 다음은 토큰화 리드 품사. 리캡점 포스 하고서 샘플하면은 단어별로 품사가 같이 나와요. 이게 품사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품사 기호가 뭔 놈이 뭔지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캡 품사는 인터넷 검색하면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미캡 품사 라고 검색하시면은 품사표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와요. 이걸 보고 이제 필요하시면 하면 되는데, 뭐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 우리가 언어학할 거 아닌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따질 필요는 없죠. 우리는 명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명사만 추출하는 게 리캡점 논스. 이렇게 하면은 명사만 뽑혀요. 우리는 아마 이것만 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품사는요,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는 세종품사라는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표준품사 체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국어국문학과였으면 이거 다 외워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뽑아놓은 거 갖다가 이제 불용어 걸러내고 워드 클라우드 만들고 그건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미캡은요, 여기 앞쪽 풀면은 이제 미캡 KODic이라는 폴더가 있고 유저딕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유저딕 사용자 정의 사전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요 안에서 우리가 사전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지금 다 CSV 파일이라는 거죠. 자, 사용자 사전. 미캡 폴더 안에 유저 딕 폴더에 UTF-8 형식의 CSV 파일을 추가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어제는 반드시 기존 파일을 건드렸었어야 됐잖아요.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추가해도 되느냐. 네, 그거를 지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C 드라이브 밑에 mydic.csv 파일을 추가할 거예요. 기존 파일들은 각각 고유명사, 그 다음에 인명, 지명을 담고 있어요. 여기 nmp가 고유명사고요. nmp.csv, 그 다음에 person.csv가 인명,
그 다음에 지명은 place.csv. CSV 파일이라고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한글 다 깨집니다. 얘네들 인코딩 UTF-8이라서 한글이 못 읽어요. 아니, 엑셀이 못 읽어요. MS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EUC KR로 된 걸 읽지 UTF-8을 못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리네. 오피스를 열면 다 이렇게 깨져요, 글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깨진 상태로 저장되니까 절대 오피스를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나는 오피스가 정품이라서 최신 버전이다라고 하면은 그 오피스 최신 버전은 CSV 기본 인코딩이 UTF-8로 바뀌었어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한셀이 맥에는 없기 때문에 안 써봤어요. 한셀이 최근에 막 한글 오피스에서 같이 패키지로 한국으로 같이 인플레이트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안 써요. 일단 뭐 관공서랑 같이 일할 일이 있으면 한글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인 기업체는 한글 안 쓰니까 쓸 일이 없다 그러구나.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얘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메모장 같은 거를 열 건데 얘가 파일이요. 어저께 걔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전 파일이. 유저딕 안에 아무 파일이나 한번 열어볼게요. 준비됐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예요. 이게 사전 파일에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전 파일의 체계가요. 쉼표 단위로 단어, 그 다음에 0. 이건 사실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고 우선순위, 태그, 종성 유무, 읽기, 타입, 첫 번째 품사, 마지막 품사, 원형, 인덱스 표현 뭐 이렇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챙겨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추가 예시. 예를 들면 이렇게 00 우선순위 까지는 다 그냥 없애버리고 품사는 우리는 지금 명사 만들 거니까 그렇죠. 명사 NMP, 종성 유무, 종성 그냥 점체 F, 읽기, fails,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원형이 이제 대우, 나머지는 별별별. 이런 식으로 넣으셔서 줄바꿈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요 형식만 맞추세요. 나머지는 뭐 골치 아프니까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단어만 여기 2번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폴더가 아니고 my.csv라고 파일 하나 만들고 얘를 이제 메모장으로 갈게요. 자, 기본 형식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말을 넣는 거죠. 두 번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제가 파일을 임의로 추가했는데 이 파일을 과연 인식하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사전을 추가한 다음에 폴더가 하도만 열려 있어서 사전을 추가한 다음에 밑에 폴더 안에 보면 툴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있는 add user win.ps1 이 파일을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게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맥 쓰시는 경우에는 add user.sh 얘를 실행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 폴더 안에서 하면 안 되고요. 밑에 폴더에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C 드라이브 안에 밑캡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아래 명령어 수행을 하시면 돼요. 툴스 폴더 안에 add user win.ps1 명령 프롬프트로 되나? 파워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명령 프롬프트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파워쉘로 할게요. 툴스 안에 add user 안 되네. 그냥 PS 파워쉘 붙여서. 자, 지금 저는 CMD 상태에서 지금 파워쉘로 전환을 한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 실행할 때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면 명령 프롬프트가 뜨는데 파워쉘을 실행할 때는 파워쉘이라고 영어로 쓰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사실 달라요. 명령어 체계가 달라요. 사실 구별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파워쉘에서 명령 프롬프트로 전환할 때는 여기서 CMD 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명령 프롬프트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 파워쉘이라고 입력하면은 파워쉘 플랫폼으로 바뀌는 거고요. 파워쉘은 앞에 PS라고 붙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가 아니라 파워쉘을 열고라고 설명이 바뀌어야겠네요. 자, 그럼 원하는 폴더 위치에서 파워쉘 열려면 아까 여기 주소에 명령 프롬프트는 cmd라고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파워쉘은 파워쉘 라고 입력하면은 거기서 뜹니다. 자, 툴스 안에 add user win. unauthorized access. 하나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이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PS 시큐리티 exception이라고 에러 나는데
이번에는 미캡TV index.exe가 없다. 진짜 파일이 없는데? 자, 이거 사전 추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원본 스크립트 상에 지금 경로가 지금 다 엉켜 있어요. 파일 경로가 지금 다 엉켜 있어서 이거 환경 문수도 잡아줘야 되고 경로도 바꾸던지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요거는 사전 추가하는 것만 내일 따로 한 번 더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일단 사전 파일 추가까지만 하고 저 컴파일은 내일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 필기 내용에서는 컴파일은 추 정리. 응? 이거는 아마 컴파일하는 거 명령어 하나만 얘기하면 되니까 아마 얘기해봐야 15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해결만 되면. 근데 만약에 오늘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내일 얘기 안 하고 다음 주 넘어가야죠. 갑자기 사전 파라미터를 또 안 먹네. KU. 결과는 또 나오고.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사전 컴파일을 잘못 건드렸고 경로가 내부적으로 꼬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확인 좀 그 에러 메시지 없애고 파일을 올릴게요. 그러니까 소스는 식사 다녀오신 을 확인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후에는 어제 이어서 각자 그 자기 분석 주제 또 탐구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